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일이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음식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선택 전략에 관한 것이다. 주인공 나라 씨는 체중 감량을 결심한 뒤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는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보조제를 사용해 보았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지속 가능한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살을 빼는 데 성공하기 위해 나라 씨는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철저히 분석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기록하고 섭취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떤 음식들이 그녀의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자주 먹는 정크푸드와 식사 간의 간식이 주요 원인임을 알려주었다. 다음 단계로 그녀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추가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최고의 음식은 높은 영양 밀도를 가지면서도 열량이 낮은 음식이었다. 그녀는 신선한 채소, 과일, 고단백질 식품, 통곡물로 이루어진 식단을 구성했다. 아침에는 오트밀과 견과류, 과일로 가볍게 시작했고 점심에는 샐러드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을 곁들였다. 저녁 식사로는 퀴노아와 다양한 채소 스프를 선택했다. 간식은 과일이나 요거트를 선택하여 열량을 적게 하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라 씨는 깨달았다. 그녀는 음식의 조리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기름에 튀기는 조리 방식 대신에 찌거나 굽거나 삶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였다. 나라 씨는 점차 체중이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에너지 수준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이는 건강한 음식이 몸의 원활한 에너지 대사를 도왔음을 의미했다. 또한 그녀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체중 감량에 힘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섭취하면서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지고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했다.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나라 씨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음식 선택이 체중 감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식단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변화였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식습관과 조리법의 변화를 권장하게 되었다. 결국 나라 씨는 체중 감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체중 감량을 위한 최고의 음식 선택 전략이 단순히 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한때 한국의 작은 마을에 이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의사가 있었다. 그는 도시의 거대 병원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다 도시의 분주함에 지쳐 작은 마을로 이사온 터였다. 이수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간단한 치료법을 찾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루 종일 밭일을 하다 보면 허리 근육이 많이 긴장되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통증은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배운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허리 통증 예방 스트레칭 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이수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작은 보건소에서 모임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스트레칭 기법을 소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스트레칭은 고양이와 소 자세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네 발로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을 깊게 하며 등과 허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 스트레칭은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긴장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무릎 가슴 당기기 동작을 소개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몇 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 동작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허리 근육을 비롯한 하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수는 무엇보다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는 스트레칭 중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며 몇 번이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호기심을 보이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수가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 통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것은 마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건강혁명과도 같았다. 결국 이수의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때 허리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일을 마친 후에도 활기차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수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건강해졌고 허리 통증에서 더 자유로워졌다. 이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는 단지 의료 지식을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수는 또 다른 해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한철수로 그는 평생 동안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유지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비결을 알아보려고 자주 그를 찾아갔지만 노인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이 노인에게 다가가 읍소했다. 할아버지, 제발 저희에게 면역력을 키우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가족이 모두 아프셔서 걱정이 됩니다. 노인은 소년의 간절한 마음이 움직여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라면 비밀을 하나 깨뜨려도 좋겠구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는 자연이 훌륭한 의사라는 걸 기억하거라. 이렇게 시작된 노인의 설명은 소년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소중한 지혜가 되었다. 그가 말한 면역력 강화 자연 요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단이었다. 노인은 자연의 신선한 재료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의 면역계를 튼튼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필수 요소이며 색깔이 다채로울수록 좋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이었다. 노인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백혈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을을 걷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요법은 적절한 수면이다. 노인은 충분한 수면이 몸의 회복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노인은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명상이나 요가,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노인은 물이 우리 몸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각종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조언했다. 소년은 노인의 가르침을 가족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마을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다. 자연이 주는 지혜는 결국 삶의 지표가 되어 모든 이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케 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정보에 유의 속에 빠지며 결국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도 잘 자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더 건강한 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스마트폰 없는 나이트를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사실 걱정이 앞섰다. 흥미로운 게임, 소셜미디어 피드, 시청할 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금한 마음에 과감히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잠설치기 탈출법에 도전해보았다. 첫째, 저녁 시간대에 스마트폰 대신 독서를 시작했다. 종이책은 디지털 화면보다 눈에 훨씬 덜 피로감을 주었다. 책을 읽을 때엔 내용을 상상하며 천천히 신경을 풀곤 했다. 특히 자기 전 양초를 켜두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함께 틀어두니 한결 더 마음이 차분해졌다. 둘째, 자기 전에 간단한 명상과 스트레칭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켰다. 명상의 힘이라는 어떤 강의를 통해 아주 짧지만 효과적인 명상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몸을 쭉 펴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그동안 긴장해 있던 근육들이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차단하고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했다. 라벤더와 같은 자연의 향기는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깊은 수면을 도와준다. 이런 환경은 침실을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닌 휴식을 위한 성역으로 만들어주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의 일과와 생각, 그리고 감정을 써 내려가다 보니 무의식 중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실제로 아침에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 더 내존적인 생활로 변환된 후 하루의 시작이 더 활기차고 명료해졌다. 다시 시도해봄직한 도전처럼 느껴졌다. 스마트폰 없이도 풍요로운 수면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를 위해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스마트폰 없이도 건강한 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